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8월 5일 금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종걸 의원이 이런 말을 했지요.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면 야권 통합은 힘들다라고 말입니다. 이번 더민주 전당대회에서 적잖게 무게감이 있는 이슈가 바로 야권 통합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야권은 어떻게든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요컨대 통합만이 정권 교체의 첩경이라는 설명입니다. 누리꾼 의견은 어떨까요? 김용민 트위터에 물어봤습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합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이죠. 어젯밤 10시 15분까지 설문에 응한 1466명 중에 16%만 합당해야 한다 이렇게 답했고요. 80%는 합당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봅니다. 성주읍이 내려다보이는 성산포대에만 사드를 놓을 수 있다. 이랬던 정부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TK 지역 의원들을 만나서는 딴소리를 했습니다.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지역이 있다면 그곳으로 바꾸도록 노력해보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3의 후보지는 절대 안 된다는 국방부 방침은 이로써 뒤집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문화재청이 주관해서 판단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 성주군 군부대 부지에는 유적이나 유물 등 현재는 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고, 한편 제3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산이 있는데요. 염속산입니다. 여기도 성주에 있긴 하지만 바로 근처에 김천이 있습니다. 당장 김천시장은 사드 입지가 오락가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염속산과 맞붙은 김천시 조마면 면장은 주민들이 벌써 사드 반대 현수막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들여다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8구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한 후보가 수십 명의 아르바이트 인력을 동원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것입니다. 그 후보는 누구일까? 프레시아는 친박계라고 소개했습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치 인생도 끝장이겠죠? 서울시가 청년활동 지원비, 즉 청년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직권 취소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양측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복지부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강완구 사회보장위원회 국장의 말입니다. 만약 청년수당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시정명령의 취지에 따라 서울시가 즉시 환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건강 포털 사이트에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성의 가슴은 아기에게는 생명의 정수를 물려주는 곳이요, 남편에게는 애정을 나누어주는 곳이며, 또한 가슴은 제2의 성기라고 할 만큼 여성에게는 의미와 자존심이 표현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아름다운 가슴은 어떤 모양이어야 하며 유두는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하고 등등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논란이 되니까 지웠습니다. KBS가 30억 들여서 투자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KBS의 인천 상륙작전 관련 보도를 모니터한 결과 보도량만으로도 놀라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영화가 크랭크인 하기도 전인 지난해 8월부터 1년에 걸쳐서 52건의 홍보 보도가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초등학생에게도 밀린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고지서가 온다면 믿어지십니까? 현행 법은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일 경우 초등학생도 납부 능력과 관계없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대로 했으니 문제는 없다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도 그러하신지요? 이런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돕는 캠페인을 아름다운 재단이 시작했습니다. 많이 알리고 참여해야 제도도 변화되겠지요? 관심 있으신 분은 검색창 주소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일으키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줘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오늘의 한마디. 조금 아는 사람은 입을 열어 아는 체를 하고 깨달은 사람은 행동한다. 1800-9538 조광래 중고차 대표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까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안 할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엉뚱한 말을 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3만 원 이상 못 사게 하면 우리나라 고급 음식 문화 발전 같은 경우 동력을 잃으리라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에 몇 번 정도는 격식을 갖춰서 식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원천 봉쇄가 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영란법 뜯어 고치자는 말이지요. 누가 3만 원 이상 식사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남한테 얻어먹지 말라는 것이지요. 지 돈 내고 지가 먹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네, 김태흠 의원의 기념비적인 헛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란법이 규정한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 액수를 상향 조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라고요? 네네, 저는 그렇습니다. 왜 필요합니까? 취지는 이해하는데 이 법 적용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고 또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무척 크지 않습니까? 예. 식사비 3만 원이 상한 이런 문제도 이 2003년도에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초로 해서 이건 시대적 흐름에 이건 뒤처진 측면이 있다. 물가와도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물 5만 원 같은 경우도 농수축산업계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식사비 3만 원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 고급
음식문화 발전 같은 경우는 동력은 저는 잃으리라고 봐요. 고급 음식문화 발전에 동력을 잃는다. 알겠습니다. 전 대체적인 얘기를 지금 들었고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죠. 네네. 아까 취지는 동감하신다 그랬어요. 청렴사회로 가자는 취지는 좋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지가 좋다면 이렇게 원안에 대해 하나 둘씩 예외를 두다 보면 이거 한도 끝도 없는 거 아니냐. 결국 취지 자체가 흔들려 버릴 거다. 이런 우려하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취지가 맞다고 하더라도 예. 현실성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김영란법이 이제 도입되고 또 이런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될 때가 스폰서 이 검사, 예. 그 검사가 그 고급 차를 선물을 받았다. 그랜저였던가요? 뭐 벤츠였던가요? 예.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마땅한 법이 없다. 예. 그래서 이런 법안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그랬거든요. 예. 근데 청렴사회, 도덕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현실성을 좀 바탕으로 둬야 되는데 좀 현실적으로 너무 좀 타이트한 부분이 너무 있는 거죠. 근데 식사비 3만 원에 대해서 노회찬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네. 현행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이다. 3만 원짜리 밥은 5시간 일한 돈을 다 써야 될 정도로 적은 금액이 아니다. 네. 특히 일반 직장인들한테는 보통 집 점심값이라고 하면 10,000원 정도인데 10,000원 이하인데 그 3만 원이 너무 적다라고 말한다는 건 이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식사비 3만 원이 이제 한 끼 식사비로는 물론 그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1년에 몇 번 정도는 좀 격식을 갖춰서 식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원천 봉쇄가 되는 게 문제가 있는. 아니, 그렇게 격식을 갖춰서 식사하고 싶을 땐 자기 돈으로 먹거나, 더치페이를 하거나, 뭐 본인이 사거나 이러면 안 됩니까? 꼭 그 얻어먹는 자리에서 격식을 갖춰야 되나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조금 자기 고마운 마음을 피운다든가 아니면 조용히 예. 얘기를 식사를 하면서 하는 자리가 있다든가 할 때에는 예. 이제 3만 원 정도 넘는 그런 자리 1년에 몇 번은 가볼 수도 있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것까지 원천 봉쇄를 한다는 게 문제지. 평상시에는 그 뭐 노연이 얘기하신 거 맞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을 모아놓고 성주 군민의 우려를 고려해서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해보겠다 이렇게 밝혔죠. 전제가 있습니다. 성주군 안에 있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사드 배치 철회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겁니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제안 같지 않은 제안을 했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한편 좌불안석인 이완영 의원, 성산포대 말고 딴 데로 해주면 수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아니라며 펄쩍 뛰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새누리당 이완영,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성주고령 7고 이완영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대구 경북 초선 의원과 함께 제가 대통령님 뵙고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군사시설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 설명이 매우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저는 현재 20여일 이상 성주의 상황을 제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성산포대라는 곳이 우리 성주 언민들이 보는 앞산입니다. 자고 나면 보는 그런 산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성주 군민의 반발이 더욱더 크고 여전히 투쟁 강도는 더 강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만 대통령께서 그렇다면 성주 군민의 그런 우려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성주 군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에 대해서 정밀하게 조사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 또 이 새로운 지역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국민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대통령께서 그간의 우리 성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고 그걸 우려해서 우리 성주 지역의 성주군의 새로운 후보지를 추천받아서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 지역구 의원인 제가 새로운 지역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정부는 성주군 성산포대가 사드의 최적지라며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입장을 바꾸려면 그에 상응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왜 바꿨습니까? 대통령의 입장 번복은 사드 입지 결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다뤄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태입니다. 도저히 인정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대통령 스스로 야기한 셈입니다. 대통령께 묻습니다. 또 한 번 국정혼란, 국민 분열을 초래하려 하십니까? 답은 현장에 있다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과 성주 군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주 군민들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소통과 협치의 실현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TK 초선 의원을 만날 것이 아니라 성주 군민을 만났어야 합니다. 성주 지역 내 다른 곳으로 사드 배치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에 성주 군민들이 얼마나 답답해했을까 생각됩니다. 성주 군민들은 성주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드라서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성주 군민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은 듯이 사드 배치 문제를 단순한 지역 님비 현상으로 치부하시는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대통령께 길을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의당은 안보와 국익, 미래 세대를 위해서 대한민국 내에서 사드를 배치할 곳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들과 함께 사드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를 찾은 표창원 의원. 그제 촛불 집회에서 행한 연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이 동영상을 링크했는데요. 표창원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짧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프랜시스 스페이트라는 배 이름 아십니까? 모르시죠? 1835년 11월 캐나다 앞바다에서 좌초한 배의 이름입니다. 이 배의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배가 좌초해서 18명의 선원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없이 13일을 버텨요. 굶어 죽을 지경이죠. 구조선은 오지 않습니다. 그때 선장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뭡니까? 선원들이 묻죠. 그때 선장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한 명만 희생하면 그 사람의 고기를 먹고 17명이 살아남을 수 있어. 여러분, 선장의 말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다들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판장이 앞으로 나섭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선장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이대로 다 죽을 수는 없잖아. 대를 위해 쏘는 희생을 해야지. 한 명만, 우리 모두가 공평한 기회만 주어진다면 나라도 희생하겠어. 옆에 있던 기관장이 나섭니다. 내 생각도 그래. 또 옆에 있던 요리장이 나섭니다. 주방장이. 내 생각도 그래. 선원들이 웅성거립니다. 선장이 다시 이야기하죠. 나도 이 얘기 하기 싫었어. 너무 괴로워.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우리 다 죽을까? 모두가 기회만 공평하다면 우리 모두 동참하는 게 맞겠지. 고개를 끄덕입니다. 결국 선장이 준비한 제비뽑기가 이루어집니다. 18개의 막대기, 그 중에 하나만 아래에 빗금이 쳐져 있습니다. 그것을 뽑으면 그 사람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막대기를 뽑았을까요? 제안한 선장? 아닙니다. 동의한 기관장, 갑판장? 아닙니다. 그 배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15살의 수습 선원이 그 막대기를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순간 충격을 받은 얼굴이다가 곧 이내 미소를 지읍니다. 자,
잘 됐습니다. 가장 어리고 약하고 경험 없는 제가 여러 선배 선원님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차피 저는 죽을 사람이었는데요. 가장 약하고 결국 17명이 그 소년의 피와 살을 먹고 버팁니다. 3일 후 지나가던 다른 어선이 이들을 구조해 줍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리죠. 이들의 행위는 과연 살인 행위일까요? 아니면 정당 방위일까요? 네, 하지만 그 당시 법정은 유죄 무죄를 반복하다가 결국 최종심에서 정당 방위 무죄를 판결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판결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중에 한 분이 술에 취한 채 이야기를 하고 말죠. 사실은 그 제비뽑기는 공정한 게 아니었다고. 이미 선장과 갑판장과 기관장과 주방장은 다 짜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사드와 성주를 떠올립니다. 성주가 15살 선원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첫째, 과연 당시 프랜시스 스페이트호에서 꼭 한 명이 희생을 했어야만 했을까요? 3일만 더 버텼으면 다 살아난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에 사드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필요합니까?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주가 그 지역이 되어야만 합니까? 그 절차가 공정했습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드와 성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강정에서, 밀양에서, 세월호에서 여러분들은 사드가 들어오기 전에 과연 그분들 편에 서 주셨습니까? 지금 다른 국민들이 여러분 편에 서 계십니까? 대한민국이 슬픈 프랜시스 스페이트호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성주가 아니면 된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드는 아니다. 공부하시고 따져보시고 사드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핵을 막지 못한다. 우리나라에 오히려 전쟁의 위험을 고조시킨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에 서게 만든다. 북한이 핵을 개발할 명분을 준다. 대한민국은 경제와 외교의 위기에 내몰린다. 제 말이 맞습니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 자체도 무효화됐습니다. 서울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복지부의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법정으로 옮겨붙었는데요.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의 말과 청년수당 수혜자인 취업준비생 박향진 씨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시는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역설적으로 가장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활동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6,309명의 지원서에 담긴 사연을 보면 이 시대 청년들의 삶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절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사업이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자격 기준이 혹시 맞지 않거나 정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여 지원서를 내지 못한 청년들의 현실은 더욱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삶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청년이 사회로 나오고 구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봐야 합니다.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날선 언어로 청년에 대한 지원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청년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가장 시급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해줘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누구의 책임을 떠나 당장의 안정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와의 갈등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활동 지원금이 지급된 청년, 그리고 청년활동 지원금을 받진 못했지만 청년활동 활동 지원 사업에 지원해 주신 청년들,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묵묵하게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해 하루의 고단함을 이겨내고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서울시는 비록 복지부의 직권 취소로 인해 당장의 청년활동 지원비를 이어서 추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선발된 청년들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청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청년들의 불안감 없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법원에 복지부의 직권 취소에 대한 취소 처분 및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9월 초 2차 지급 전에 가처분이 인용되어 안정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서울시에서 선정된 청년들과 지원해 주신 청년들에게 청년활동 지원의 큰 부분이었던 비금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입니다. 뉴딜 일자리 사업, 직업교육, 서울시의 창업정책 지원 등과 연계해서 서울시의 지원과 자원을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어서 다시 청년수당을 통해서 내 길을 찾고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고 청년수당을 오늘 처음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이거 받은 걸로 뭐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전부 다 월세를 낼 거라고 공과금을 지급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청년들에게 여유가 많다. 너희에게는 이제 예전만큼의 고생을 하려는 의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그만큼 청년들에게는 또 큰 죄의식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의원님께서는 아편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아편에 취해 있을 시간조차도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6개월 남짓 때는 한 50만 원 정도 되는 돈은 저희가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학원비를 내거나 월세를 내기에도 빠듯한 금액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남들만큼 공부하고 남들처럼 열심히 사회에 진출하여서 이 세상을 좋게 만들고 싶고 더 확실하게 노력하고 싶은데 그러한 지원 자체를 막는 일들이 횡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6개월 동안 흥청망청 돈을 쓰거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저희를 불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조금만 더 믿어주시고 저희에 대한 지원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합리한 사회에서 너희에게 50만 원을 준다는 것이 제게는 네가 이루고 싶은 꿈을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보아라 또는 네가 하고자 하는 길에 내가 도움을 건네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도움조차 막는 행위는 저희 세대나 저희가 다시 한번 세상을 불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자,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핸드폰 기종 최다 케이스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그 외에 옛날 핸드폰 기종까지 다 있는 사이트. 바니몽. 포털 광고비 수수료 없이 자체 생산, 직접 가공, 중간 유통 과정 없이 믿고 싸게 사는 핸드폰 케이스 사이트는? 바니몽. 가족 사진, 친구 사진, 애인 사진까지 나만의 DIY 제작 케이스는? 바니몽. 디자인 예스, 총알 배송 예스. 전화번호 070-5029-0330에서 2번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바니몽을 검색해주세요.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류들에 의해서 음주운전 중인 새누리당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술을 못 마시는 비주류가 운전대를 잡아야 합니다. 비주류 당대표 시대를 열기 위해서 구당의 심장으로 애쓰는 무 인사드립니다. 무, 술 취했어? 어디서 주사를 부려? 환, 어제 언론이 환이 무를 공격했다 이렇게 보도하더군요. 그러면서 환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하고 있어요. 미래 비전을 위하는 전당대회가 돼야 하는데 무의 발언이, 그러니까 무의 전당대회 개입 발언이 다소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미래 비전 운운한 환의 발언, 환 본인이 한 거 맞으시죠? 무,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가 말해놓고 무슨 말인가 했을 기다. 환아, 어떻게 친박 너희 같은 쓰레기들이 미래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니? 아이고, 내가 막말을 했네. 사과드립니다, 쓰레기 여러분. 쓰레기 비하 발언을 했어요, 제가. 닥치지 못해. 이제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손을 떼지, 응? 당신이 개입해서 물이 더욱 흐려졌어. 옛말에 알묘 조장이란 말이 있지. 알묘 조장? 알묘 조장. 그 말도 몰라? 모르면서 집권여당 당대표 선거에 대해서 감놔라 배놔라 하는 거였어? 알지 이 새끼야. 그 알묘 조장 알지 이 새끼야. 알묘라는 조장이 있었잖아. 아마 그 3조 조장인가 그랬지? 그 새끼가 그 수련회 회비를 삥땅 쳤다가 걸려서 구속됐잖아. 닥치라고! 무식하기는. 곡식이 빨리 자라도록 이삭을 뽑아 올리는 그런 짓거리를 하다가 곡식을 모두 죽여버린 거지. 성급하게 하다가 이를 그르쳤다. 이런 뜻이잖아. 이 새끼. 그래, 니 똥국다 이 새끼야. 하여간 그 나라가 외부의 침략이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는 건 보았어도 지도자의 무식과 무능, 무책임으로 자멸하는 거 이건 처음 봤다. 새누리당이 하루라도 더 영업하길 바란다면 야, 친박들 찌그러져 있을 때 아니니? 지금은 위기를 기회로 알고 바꿀 시점이지.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동서가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 아니 무슨 소리야? 구멍동서라니? 그런 망측한 표현이 어딨어? 아이고 내가 말을 잘못했군. 다시 이야기하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비박 후보가 있다. 닥치라고! 어디 듣보잡들이 집권여당을 먹으려고 해? 아이고 내가 잘못 얘기했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카드가 있다. 카드? 뭔 카드? MB 구속 카드. 예전에 내 정치적 아버지이신 YS 대통령께서 전두환 노태우 감옥에 보내서 정권 초기에 하늘을 찌르던 지지율을 회복하셨잖니. 야, MB 구속해. 비박계가 다 친 이명박계인데 MB 구속하면은 그 새끼들도 이참에 싹 정리할 수 있잖아. 해봐. 해보라고. 이 새끼들. 그게 되겠나? MB한테 덕 보신 분이 그거 할 수 있겠냐고. MB도 반격의 카드를 준비하지 않았겠어? 아마 오늘 아침에 똥 싸면서 그랬을 거야. 빨간 반격 카드 꺼낼까, 파란 반격 카드 꺼낼까. 닥치라고! MB를 보내야 한다면 그 전에 당신부터 보내야지. 손가락 까딱하면 한 큐에 감옥에 보낼 수 있는 당신 아닌가? 닥치지 못해 이 새끼야. 안녕하십니까. 분열과 대결의 정치를 끝낼 안 인사드립니다. 어이 안, 밥은 먹고 다니나? 잘 먹고 다닙니다. 환님도 밥은 먹고 다니십니까? 본인이나 잘하시지요. 그래요. 예전에 그 안님이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하셨을 때 환님이 뒤에서 막 비난하셨잖아요. 안님한테. 너나 잘하라 이러면서요. 그때 일 갖고 또 얘기를 해? 누나가 좋아하시니까 한 말이지. 마음에 새겨두고 있나? 가슴에 새겨두기는요.
그러면 누나한테도 전해주세요. 누나나 잘하라고. 아나, 괜히 당대표 그만뒀지? 박주선, 박선숙, 김수민 누구도 구속이 안 됐잖니? 이 새끼 혼자서 맥없이 사퇴하고 지랄이야. 꼴만 우습게 됐잖아 이 새끼야. 책임 정치 구현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책임 정치 구현 좋아하시네. 6번이나 철수하는 정치가 무슨 책임 정치냐? 야, 우병우 봐, 우병우. 진득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잖니? 물론 그렇게 자리를 지키는 바람에 정권이 가라앉고 있는 문제점도 없진 않지만, 아나, 니는 당과 함께 가라앉겠다. 이 자세가 필요하다고.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은 낡은 시대의 정치 방식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새 정치는 뭐야? 책임질 일이 없어도 책임지는 정치인가? 미래의 책임까지 먼저 지는 정치, 이게 바로 새 정치입니다. 이 새 정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나, 네가 대통령이 됐다고 치자. 측근 비리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우병우 같은 참모가 사고치면, 그럼 그때도 대통령직을 사퇴해야겠네? 그때는 인간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가동할 겁니다. 어떻게? 비리 인사는 국민 바이러스지요. V3를 가동해서 그 참모의 청와대 인트라넷 아이디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등록 명부에서도 삭제할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하다못해 자기 이름으로 통장 하나 만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지요. 알아서 이 나라를 떠나도록 셀프 추방하게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발탁했는데 관리를 못한 대통령의 책임은 어찌할 거고? 그러면 백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라고 국민에게 소상히 말씀드려야지요. 대통령 가족 비리가 나오면 어찌할 건데? 백신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면 되겠지요. 그러다가 대통령 본인 비리가 나오면? 그때는 목욕 한번 하고 나와서 새 몸과 마음으로 포맷했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지요. 아이고, 이러다가 시간 다 가겠습니다. 안님, 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문제 내주십시오. 사회자, 당신은 하드디스크가 꽉 찬 것 같습니다. 속히 불필요한 것은 삭제하셔야지요. 하드디스크 내에 군사를 빼세요. 어라? 그 뱃살 쪽에 그 야동 폴더는 뭡니까? 그만하세요. 제가 언제 야동을 보았다고. 이 새끼. 야, 야동이 거래처 공문 폴더에 있잖아. 1.7TB. 어라? 게다가 동영상 파일 이름이 뽀르노인데 뽀로로로 바꿨네. 이 새끼 치밀하기까지. 야, 이 새끼야. 그러다가 애들이 보는 수가 있어요. 퀴즈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문제 드리겠습니다. 한국문인협회가 일제에 부역했던 민족반역자 최남선과 이광수 문학상을 만들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광수의 아호는 춘원, 최남선의 아호는 무엇일까요? 정답. 네, 환 빨랐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추호. 틀렸습니다. 추호도 친일 안 했다. 그런 취지에서 아호를 정한 걸로 아는데, 추호라는 아호 쓰는 분은 따로 있죠. 자, 정답 모르시겠습니까? 알지? 앞에 육자가 들어가잖니? 맞습니다. 육땡 최남선이죠. 자, 정답은요? 육봉 최남선. 육봉이라니요. 그러면 육포? 막 던지시는군요.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정답 맞히셔야겠습니다. 이메일 정답 사연 남겨주십시오. 메디치가 제공하는 책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네, 귀자 김글리 선생이 쓴 책입니다. 본명이 김귀자, 네, 그리고 필명은 김글리. 네, 김글리 씨가 쓴 책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호주 여행에서 만난 아저씨가 해준 말이다. 동물원에서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내 나이가 몇이냐고 물었다. 당시 내 나이 21살 때였다.
나이를 말했더니 어린 나이에 이런저런 경험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 이 말을 해주었다. Take everything. 모든 것을 받아들여. 네가 늘 배우려 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간다면 엄청난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많은 경험이 너에게로 다가올 거야. 그를 스승으로 삼아라. 네, take everything. 네, 인상적인데요. 자, 오늘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뿐 아니라 선물 하나 더 드립니다. 당첨자에게 연극 티켓을 드리는 건데요. 연극 제목이 이렇습니다. 동의에 관한 바덴의 학습극. 무엇이 당신을 소진시키는가? 무엇이 당신을 소진시키는가? 이런 제목의 연극입니다. 1927년 5월 20일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비행기 조종사 찰스 린드버그가 뉴욕과 파리 사이를 무착륙 비행 횡단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인간이 인간을 돕지 않거나 혹은 그렇지 못한 이유에 관해 질문하는 연극입니다. 벌써 줄거리에서, 제목에서 철학과 품격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런 거 보면 사람이 폼이 납니다. 그렇다고 연극이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다음 주 8월 11일 목요일부터 8월 21일 일요일까지 평일은 저녁 8시, 토요일은 오후 3시와 7시, 일요일과 광복절에는 낮 3시 대학로 소극장 해화당에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동의에 관한 바덴의 학습극 무엇이 당신을 소진시키는가. 네, 저도 관람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십시오. 자, 오늘부터 이분들께도 책과 함께 연극 티켓 드립니다. 켄17님 정답 피아트 맞히셨습니다. 날이 무척 덥네요. 가치가 상실된 나라, 정의가 떨어진 이곳에 무엇을 뒤집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만이라도 먼저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하고 조금이나마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댓글을 남기는 것만이라도 계속 한두 사람 모이고 또 모이면 하나의 목소리가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네, 댓글. 네, 좋은 시대 참여죠. 국스님 정답 피아트 맞히셨습니다. 사연이 좀 긴데요. 재미가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수방사에서 했습니다. 수방사, 수도방위 사령부죠. 수방사는 아시다시피 전두환이 쿠데타에 이용한 부대라서 전두환 집권기에는 최고의 부대로 대우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민정부 군번이라 부대에서 내려오는 전설로만 그 당시 수방사의 위용이 어땠는지 들을 수 있었죠. 저는 부산 출신이고 입대하기 전까진 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306 보충대에서 수방사 인원을 차출한다고 했을 때 서울이란 말만 듣고 좋아라 했습니다. 물론 서울에서 군 생활을 하다 보니 휴가 내려오기도 쉽고 휴가나 외출 외박이 타 부대에 비해서 많은 편이고 서울 시내에 있다 보니까 사회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느낌이라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제대 후에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됐을 때 수방사에서 군 생활했었다는 사실이 괜히 저를 부끄럽게 만들더군요. 12.12 때 수방사에서 쓴 주력 장갑차가 있는데 그 장갑차가 바로 피아트사에서 만든 것입니다. 우연히 퀴즈 정답이 피아트사이다 보니까 그 사실이 떠오르더군요. 전투장비라서 승차감은 엉망이었지만 처음 자대 배치 받고서 탑승 훈련했을 때 그 장갑차를 타고 비록 심야이긴 했지만 서울 시내를 달리던 느낌은 굉장히 색다르더군요. 아마 12.12 때 아무것도 모르고 쿠데타에 휩쓸렸던 사병들도 그런 느낌으로 출동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죠.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건에 휩쓸렸음을 말입니다. 제가 입대한 후로는 수방사가 청와대 경비에서도 일부 빠지고 부대 규모도 좀 줄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문민정부의 영향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영원한 것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정부도 언젠간 임기가 끝날 것이고 곧 그 뒤에는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12의 주역이었고 한때 최고 권력자였던 전두환과 노태우가 권좌에서 내려온 후 감옥에 갔던 것을 생각해보면 MB와 근혜 씨도 그런 심판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임자들이 그런 꼴을 당했는데도 타산지석으로 삼지 못하는 정치인들은 앞으로 뽑혀서도 안 되겠지만 혹시나 뽑히고 나서 그런 일을 벌인다면 무조건 심판해서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법과 제도를 완비했으면 합니다. 쓰고 나니 너무 두서없이 중구난방이네요. 예, 아닙니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네, 자, 두 분 축하드리고요. 피박 퀴즈 마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1544-4586 1544-4586. 아이고 덥다 더워.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장어가 남자한테 좋다는데. 장어도 몸에 좋은 장어 있고 몸에 해로운 장어가 있어. 난 너가 장어를 반길 줄 알았지. 안 반가워. 자, 일단 이거 한 잔 해. 그래. 자, 우와! 이거 저 새싹 땅콩차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저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저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큰 물병에 새싹 땅콩차 한 수저 넣고 냉장고에 두고 물 대신 마시면 돼. 오, 굿이야, 굿. 나도 저 여름엔 이렇게 마셔야겠다. 역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야. 맛의 깊이가 달라. 새싹 땅콩차의 효능은 꼭 와이프한테 써라. 야, 전가야, 이거 마시는 거 우리 마누라한테는 비밀이다. 070-8635-1288 전창걸닷컴.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의 김태규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성주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주 지역 내에서 지금의 성산포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기사인 것처럼 뭐 속보를 쓰고 그랬는데요, 언론에서. 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주 안에서 옮긴다는 게. 예. 어쨌든 여론을 받아들여서 뭔가 수용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려는 그런 고도의 계산된 몸짓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데. 조삼모사지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특히 국민의당에서 아주 이제 강하게 국민을 우롱하는 거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예.
그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성주 성산포대가 최적지라고 주장해왔다. 이제 와서 성주군 내에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그간 최적지에 사드 배치를 하겠다던 정부의 입장을 사실상 번복한 거다. 네, 그러면서 성주 군민이 많이 살고 있는 읍단위 지역의 사드 배치 발표가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자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면단위 지역으로 철수하겠다는 것으로 국민 우롱이자 일구이연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계속 이제 얘기를 한 게 이건 성주군 내 갈등을 조장하고 읍과 면과 면의 싸움을 초래할 수 있어 우려가 크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사드 배치에 적합한 장소는 없다. 정부는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것이 정답.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완영 의원이 그 들어가기 전에도 그러니까 대통령과 면담하기 전에도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풍겨왔고 그 전자파나 유해성 문제 뭐 이런 문제가 다 해소가 되면 우리 국민들도 다 점잖은 분들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일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마 그 안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곳으로 옮기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몇몇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성주 군민들은 사드 배치 철회만이 우리의 요구 사항이지 성주 내에서 그 옮기는 것은 원치 않는다. 뭐 이렇게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입장 번복은 사드 입지 결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태다. 그래서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대통령 스스로 야기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자들의 어떤 그런 그 위기 극복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패턴이 똑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괴담, 그 다음이 외부 세력 개입, 세 번째가 갈등 조장 이거거든요. 세월호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반인 유족과 단원고 학생 유족 이들을 갈라치기 하느라고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습니까? 이런 비슷한 행태는 뭐 여러 그 갈등 상황이 있는 현장에서 발견될 수 있는 거의 뭐 전형적인 그런 대응 방식이거든요. 정권의, 정부의, 당국의. 이게 참 이번에도 역시 성주 군민 내부를 갈라치기 함으로써 거봐라 지지하는 쪽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산포대 말고 뭐 염속산, 까치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곳은 사람이 별로 없는 이제 골짜기 아주 이제 안쪽으로 들어간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정도면 전자파 피해가 없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안심하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가면서 그야말로 여론을 좀 분열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좀 다분해 보입니다. 이제 성주 군민 안에서 이 정도면 정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이 등장할 겁니다. 틀림없이 등장할 겁니다. 성주 군민들이 이런 농간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그제 성주를 방문한 자기 당 의원들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린 것일까요? 성주에 경쟁적으로 방문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군요. 아니, 입장이 없는 분이 무슨 국회에서 뭘 논의하겠다는 겁니까? 어제 사드 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렸고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각 당이 경쟁하듯 나뉘어 성주 방문하고 각 당이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각 당이 경쟁하듯 성주를 내려가고 있다. 뭐 각 당이래 봤자 국민의당, 뭐 정의당,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른 당이 뭐 당 공식적으로 성주를 방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우상호 원내대표가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당의 뭐 움직임을 비판한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 자체를 못마땅히 한 거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자제하라는 사인을 내린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농간을 부리고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어찌 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도부가 하지 않는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려가서 지역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고 위로도 하고 같이 힘을 모아주고 뭐 이걸 지도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의원들이 정말로 고맙게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예. 오히려 이걸 자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참 그 얘기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그 회의 자리에 김현건 의원이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예, 사드 예. 대책위원회 회의에 김현건 의원은 그저께 그 다른 의원들을 사실상 인솔하고 이제 다녀오신 분이죠. 경상북도 농민 아닙니까 그 양반이? 그렇죠. 의성에 계시는 분이고 그래서 여러 차례 성주를 이제 방문했던 분인데 김현건 의원이 성주 군민들의 그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그 지난 총선에서 민심을 듬뿍 받은 정당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을 해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당론으로 정해줄 것과 당의 책임 있는 쪽에서 성주를 방문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런 성주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이제 전달을 했고요. 김현건 의원은 단지 성주 지역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와 평화와 연결된 문제라는 점을 인식을 하고 그분들의 얘기, 관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드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원내대표는 사실상 성주 방문을 자제하라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다녀온 김현건 의원은 그럴 게 아니다. 이럴수록 가서 얘기를 듣고 우리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 식으로 전혀 상반된 의견이 미묘하게 회의 자리에서 부딪힌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예. 아니 국회에서 논의하자. 국회에서 논의해서 뭔 결과가 나온다면은 현장에 갈 일이 없죠. 진짜 국회에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할 텐데 이 국회에서 풀리는 일이 없으니까 뭐 하여간 면목이 없어서 현장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 일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래서 뭐 성주 주민들에게 절망감을 주는 국회 특히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현장 가지 말고 국회에서 논의하자. 이 말이 참 공허하게 들립니다. 예, 그리고 이 정치라는 게 이 갈등을 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갈등의 현장에 가서 실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런 부분을 눈으로 직접 몸으로 느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건데 그 현장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본인이나 잘하고 그런 얘기를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진짜 당론도 없고 말이죠. 아니 가타부타 당론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어쨌든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모습 행동을 이제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또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예. 개인 자격 방문이긴 하지만 사드 대책위원회 간사인 김영호 의원 그리고 박정, 신동근, 소병훈, 김병욱, 손혜연 의원이 중국을 방문해서 베이징대 교수들과 자담회를 갖기로 했대요. 사드 문제를 가지고. 예. 그래서 중국의 입장도 충분히 듣고 우리 당의 입장도 전달하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8월 27일이면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니까요. 그때 되면 조금 새로운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우상호 원내대표에 대한 신뢰의 디폴트 이게 거의 그 임계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본인은 그걸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엊그제 김성식 의원이 수권 코스프레라면서 그 비판을 했는데, 그게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아침 조선일보에서 성주에 간 의원들을 상당히 강하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예. 어쨌든 그 조선일보를 상당히 의식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조선일보한테 욕 안 먹으면은 집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참
뭐 충정은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데 말이죠. 예. 아니 뭐 아무 입장도 없고 욕을 안 먹으려고 하는 정치 세력한테 어떻게 정권을 맡깁니까? 이 상식의 문제인데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볼 텐데, 이 사실 새누리당을 보면 말이죠. 조선일보에서 사설로 문제 삼으면 그게 당론이 됩니다. 이건 뭐 거의 조선일보가 그 새누리당의 어떤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분이 신화통신과 인터뷰 가진 것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맹비난을 퍼부었죠. 자, 그런데 바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복창을 했습니다. 이게 참 그 언론사에서 이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을 정치권에서 받아서 이제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저는 뭐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 그 문제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남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지적을 확대 재생산하게 되면 독극물을 사회에 이제 퍼뜨리게 되는 건데, 그렇죠. 조선일보와 새누리당의 이제 행태 자체가 이제 그런 거여서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거고, 이 사안을 좀 살펴보면 정세현 전 장관, 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통일부 장관을 했죠. 그러니까 그 햇볕 정책을 이제 10년 동안 사실상 지탱해 왔던 분인데, 신화통신과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드 문제 관련해서.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화려한 외교 정책을 꺼냈지만 현 시점에서 볼 때는 어느 것도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강경해지면서 결국 미국의 동북아 전략 함정에 빠져들었다. 사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북핵 문제 해결은 육자 회담에 의존해야 한다. 뭐 이런 아주 뭐 지극히 상식적인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어제 아침에 이제 상당히 비판하는 이제 기사를 냈고, 그걸 받아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친사대주의적 매국행위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장관과 참모를 지낸 사람들이 중국 언론에서 사드 반대 이야기를 한다. 신사대주의적 매국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니, 새누리당하고 조선일보가 사대주의 운운하는 건 참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신자를 붙인 것 같은데요.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신사대주의고, 지네들이 미국에 대해서 하는 건 사대주의라고 자유하는 건지 모르는데. 참 사대주의의 원조죠, 원조. 사대주의의 원조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이런 얘기까지 덧붙였습니다. 국민들은 10년 햇볕 정책과 대북 퍼주기가 북핵 미사일 만들 시간과 돈을 줬다고 판단한다. 반성과 자숙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개성공단으로 들어간 돈도 다 북핵 미사일 만드는데 사용이 된 건데, 계속 지금 이 고장난 레코드가 돌아가는 것처럼 똑같은 그 논리를 반복을 하면서 신사대주의, 매국이라는 아주 어이없는 그 논리로 쪽 사드 반대하는 사람을 이렇게 지금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새누리당의 합작품이죠. 자국민 몰래 미국의 무기, 근데 이 무기가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는, 그래서 국익을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문제의 무기인데, 이 무기를 그냥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야말로 매국 아닌가요? 누구를 위한? 그렇죠. 심대하게 국익을 손상시키는 일인데, 그 일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매국이고, 미국을 이롭게 하는 거죠. 사대주의죠. 근데 사대주의죠.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을 않고 참 이렇게 이걸 오히려 신사대주의라고 역공을 펼치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겨레 김태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 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선생님, 저도 사람이 되는군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하늘나라 가셨을 거예요. 곧 다시 만날 거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청년수당,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 복지 정책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딴죽을 걸었고요. 예. 네. 지금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과연 박근혜 정부에서 있느냐? 이런 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떠올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청년희망펀드, 그렇죠. 이것도 한참 그 기업들 삥 뜯어서 조성한 비용인데, 아니 이거는 어떻게 하고 무작정 서울시 정책을 반대하는 건지 의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청년수당 논쟁 제가 이제 어제 소개를 해드린 이후에, 예. 어제 하루 동안 굉장히 스펙타클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요. 그래서 예. 제가 이걸 보고 하도 한심해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지금 말씀해주신 그 청년희망펀드가 생각이 나서 네. 그 두 개를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상대로 복지부가 어제 오전에요,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취소를 해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고요. 서울시도 여기에 반발을 해서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양쪽이 공방이 굉장히 가열화됐습니다. 복지부는 법령을 위반한 명백한 포퓰리즘 사업이므로 무효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고요. 특히 예.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청년에게 구직 활동을 벗어난 개인 활동까지 무분별하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청년들의 복지 의존도 심화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주면 청년들이 복지 의존도가 심화돼서요, 구직 활동을 열심히 안 하고 놀고 먹는다,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 헛소리도 좀 적당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 50만 원씩 6개월 받아서 청년들의 복지 의존도가 심화가 되겠습니까? 예. 이게 어디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한 매월 500만 원씩 주는 줄 알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여기에 그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이 논평을 어제 냈는데, 이게 좀 처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논평을 어떻게 냈냐면, 하고 싶으면 박원순 시장 제발 본인 돈으로 하길 바란다, 이런 논평을 냈다고 해요. 그래서 참, 대꾸할 가치도 못 느끼는 논평이었습니다. 예.
서울시도 이제 오후에 그 기자회견을 열고요. 복지부 직권 취소 처분에 대해서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정 소송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기자회견 발표 요지가 대충 이랬습니다. 청년 활동을 지원해 주겠다는 서울시 시범 사업을 복지부가 끝까지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으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중앙정부는 기업 지원인지 청년 지원인지 모를 정책을 하고 있으며 이미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중앙정부 정책이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이 두 번째 문장이 그런 겁니다. 실제로 이 중앙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이게 지금 주관식으로 보면 청년수당 제도가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조금 엇갈리실 수도 있는데, 서울시가 한 얘기대로 그럼 중앙정부가 한 정책이랑 비교를 해서 객관식으로 놓고 보면 어느 쪽이 도움이 되는지 명백해집니다. 그리고 그 중앙정부 정책 중에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달고 벌이고 있는 야심찬 사업이 있죠. 처음 말씀드렸던 청년희망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어제 모처럼 청년희망펀드, 청년희망재단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재단도 구성돼 있어요? 예, 이미 재단이 구성이 돼 있죠. 근데 이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이 펀드에 1,400억 원이 넘게 돈이 모였습니다. 근데 서울시 청년수당은 1년 예산이 90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희망펀드에 모인 1,400억 원을 쓰면 서울시 청년수당 대체하면 15년 동안 청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그 어마무시한 돈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아니라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장해도 1,400억 원이면은 청년수당 3년은 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근데 지금 쟤들이 이 돈을 들고 뭘 하고 있냐면요. 홈페이지에 가봤더니 매월 멘토링 특강이라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연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100명씩 모이는 이 강연 사람들 안 모일 것 같아서 수십만 클릭이 나오는 이 뉴스 매거진에서 제가 특별히 정부 광고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멘토링 사업이 뭐냐면요. 강의 제목이 급변하는 금융산업 PB가 될 것이냐 RM이 될 것이냐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합니다. 예. 제가 지금 이걸 보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아니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이 크게 달했는데 거기다가 급변하는 금융산업 이런 특강을 왜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일자리 자체가 없는데 거기다 대고 PB 될래 RM 될래 뭐 이런 걸 강연을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라 지금 1,400억 원 쓰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청년희망재단이 하고 있는 제일 주력 사업 중에 일자리 매칭 사업 중에요. 온리 원 기업 채용 박람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 그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다 하고 있는 걸 온리 원 이렇게 해서 한 회사 공고만 딱 따로 실어주는 겁니다. 이걸 지들이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채용 포털 여러 개에 나오는 걸 하나씩 딱딱 떼서 소개를 해주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그나마 제가 들어가 봤더니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배송기사 20명 모집, 보안간지원, 그러니까 순찰 도는 사람이죠. 20명 모집. 이런 것만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깼었던 게 뭐냐면 청년희망재단이요. 최근에 직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올리원 기업 채용 박람회에 공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지들이 1,400억 원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직접 사람을 채용하는 걸 일자리 창출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프 고용 창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단에서요.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이 청년희망재단이 모집하는 직원 채용 자격이 전부 경력직입니다. 4명을 뽑는데 팀장 2명, 매니저 2명을 뽑아요. 그리고 해당 분야에서 1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조건입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무슨 청년 일자리 창출이에요. 해당 분야에서 1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청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요. 이 짓 하느라 지금 1,400억 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게 맞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이라도 쥐어줘서 1년에 90억 원을 쓰는 게 맞겠습니까? 서울시가요. 이 청년수당을 실시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그 자기 상황을 서술한 그 희망서들을 다 받았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느 상태까지 몰려있는지를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자 A씨 2년간 은행에서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업무 능력도 인정받아서 신입사원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은커녕 무기계약직으로도 전환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일을 그만뒀습니다. 이분이 지금 올해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취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취업을 하려면 각종 자격증 취득하는데 돈이 듭니다. 공부하는데도 돈이 듭니다. 생활비에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듭니다. 이걸로 허덕이고 있다고 자기 사연을 적어 보냈습니다. 복지부는요, 청년들이 구직 능력이 있는데 왜 돈을 주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요, 구직을 하려면은요, 자격증도 따야 되고요, 공부하는데 돈도 들고요, 책도 사야 되고요, 하다못해 학생 식당에서 3,000원짜리 밥이라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돈이 없습니다. 이 청년들한테 50만 원이라도 쥐어줘서 도와주는 게 이 사람 취업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 미성년자 동생을 둔 대학생 B씨. 취업이 늦어져서 졸업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동생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졸업을 미뤘습니다. 계속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요, 취업은커녕요, 돈이 없어서 졸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한테 월 50만 원 쥐어줘서 도와주는 게 이 사람 취업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창업을 준비 중인 C씨. 친환경 건축자재 벽돌을 개발을 해서 특허 출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이 벽돌을 상용화하려고 대형 건설사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1년 동안 창업 준비하면서 이 돈, 준비한 돈 다 까먹은 겁니다. 업체 미팅하느라 돈도 쓰고 뭐 하느라 돈도 쓰고요. 그래서 돈이 바닥에 났습니다. 카드 대출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 말이 기본소득이 없다 보니까 밥값이 없어서 매일 도시락을 싸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 청년한테 월 50만 원을 쥐어주는 게 이 청년이 창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는 진짜 묻고 싶은 게요, 이 청년들한테 최소한의 생계비용을 도와주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급변하는 금융산업 PB가 될 것이냐, RM이 될 것이냐, 이따위 강연을 여는 게 옳겠습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고민씩이나 해야 되는 문제냐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서울시 힘내시라고 응원합니다. 저는 이 소송이 진행이 될 텐데요. 청년수당 소송을 통해서 꼭 관철시키시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충분치 않은 제도입니다. 3,000명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수당 하려면 박원순 시장 개인 돈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신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이요, 저는 진짜 제발 좀 닥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그 청년들에게 희망을 제대로 주지 못한 기성세대입니다. 지상욱 대변인,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도리입니다. 그리고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제 이 청년세대 이 사연을 쭉 읽으면서 정말로 미안하더라고요. 진심 어린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서울시 청년수당 제도가 꼭 정착됐으면 좋겠고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하루 더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틀 연속 이 뉴스를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청년 희망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정권이 청년 희망 펀드를 사실상 모금했고요. 통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통일의 그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조선일보가 통일 펀드를 모금하는, 유체 이탈인지 이게 아이러니인지 여하간 참 분간이 안 됩니다. 다 더위 먹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기들이 하는 복지는 옳고 남들이 하는 거는 용납할 수 없다. 대권행보다.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이런 행태도 참 씁쓸하고요. 자, 다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출산율이 최악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인구 절벽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 사실 아이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 된다, 이런 얘기는 쉽게 하는데 말이죠.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 김용민 브리핑에 출연한 지 8개월째인데 제가 인구절벽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좀 잘 안 드렸냐면, 저는 확고한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이 청취자분들 들으시기에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계 수치가 나온 김에 조금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과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양해를 좀 먼저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계만 보면은요, 이게 지난주 발표된 통계인데요.
올해 1월에서 5월 출생아 숫자가 18만 2,400명, 혼인 건수가 11만 9,700명. 우리나라 역대 출산율 최저였던 때가 2005년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2005년 같은 기간보다도 올해 1월, 5월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하면 올해 역대 최저 출산율을 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더 위험한 건 지금 혼인 건수도 최악이어서 이러면 내년, 내후년 출산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인구절벽 문제에 대해서는요, 저는 이 인구절벽 문제가 여러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인구절벽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저는 조금 가벼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듣기에 조금 생소하시죠? 예.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인구절벽이라는 개념이요, 그 기원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인구절벽이라는 개념을 제일 먼저 개념화한 사람이 미국 경제학자 헨리 덴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덴트가 2014년에 책을 한 권 내거든요. 예. 그 제목이 인구절벽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인구절벽이라는 개념이 제시가 됐고요. 예. 덴트가 규정을 한 인구절벽이라는 건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 그리고 덴트가 여기에 의미를 한 가지 더 덧붙이죠.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뿐 아니라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40대 중후반 인구가 줄어들어서 걱정스럽다. 이렇게 덧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덴트의 규정에 의하면 인구절벽은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인구가 줄어들면 생산 가능한 노동력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가 근본적으로 있고요. 예. 둘째로는 생산된 물품이 제대로 소비가 안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한국도 지금은 뭐 여러 통계가 2016년 생산 가능 인구가 3,704만 명인데 이게 정점이고 이제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예. 제가 조금 험담을 하나 늘어놓으면은요. 예. 이 덴트라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해리 S. 덴트 시니어라는 사람인데요. 예.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의장을 지낸 보수적 정치인입니다. 예. 그리고 그 아들 덴트는 30대의 HS 덴트 투자 자문이라는 걸 설립해서 금융계에 뛰어들어서 성공을 거둔 금융인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면 덴트는 전형적인 보수 색채를 가진 미국 금융투기 자본의 일원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뭐 보수 금융자본 세력의 말이라고 해서 뭐 틀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는 건 아닌데요. 요점을 좀 분명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덴트가 인구절벽이라는 개념을 꺼내들 때, 그래서 인구절벽으로 세계 경제가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주장을 할 때, 이게 그 덴트의 경제학에서 보면 순수한 걱정거리라기보다는 그 출발점이 그 인구절벽에 대한 걱정이라는 게 금융투기 자본, 신자유 세력의 걱정에서부터 출발했다. 출발이 거기다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뭐 조금만 더 험담을 하나 더 늘어놓으면 덴트에 대해서. 예. 이 덴트라는 사람이 단기 예측 분야에서 무지하게 잘 틀리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그래요? 예, 그 금융계의 펠레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예. 예. 실제로 그 2006년에 The Next Great Bubble Boom이라는 책에서 예. 미국 다우 지수가 2008년에서 2009년까지 4만까지 오를 거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예, 근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 맞아서 7천까지 꼭 부러졌죠. 그래서 여기서 틀리고 났더니 이제 2009년에 태세를 전환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책을 내면서 이제는 대공황이 올 것이면 다우지수가 3,900까지 추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14년에는 아예 3,300까지 추락할 것이다. 예. 이건 뭐 정부건 정치인이건 금융정책 당국이건 누구도 이 추락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금융위기 끝나고 다우지수가 회복해서 지금 2만 선 근처까지 와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들린 사람이긴 합니다. 괴담을 유포한 사람이네요. 좀 그렇죠. 예. 근데 뭐 뒷담화는 이까지 하고요. 예, 이건 뭐 예. 여담이고요. 예. 덴트 신자유주의 세력이 염려하고 있는 인구절벽의 두 가지 걱정. 노동력의 감소와 소비의 감소. 우선 첫 번째로 노동력의 감소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뭐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에게는 비장의 무기 알파고가 있거든요. 예.
실제로 미래 노동은 상당수가 기계화로 대체가 될 거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니까요. 노동 감소는 저는 간단히 말해서 거의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듯이 위대한 경제학자 케인즈는 2030년에 하루 3시간 노동이 가능한 세상에 올 거라고 예측을 한 바가 있고요. 예. 그렇게 실제로 이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노동의 감소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뭘 이 사람들이 걱정하냐면 소비 감소에 집중적으로 걱정을 투여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문제도요,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해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냐면 분배를 잘하면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분배를 하면 인구가 줄어들어서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문제는 저는 상당수가 해결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지금 자유주의가 두려워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사회에서 100을 생산을 하면 90을 자기들이 먹고 10은 이제 개돼지들한테 나눠주는데 이 10 중에 10이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10이 인구가 5로 줄어들면 어쩌냐, 이걸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100을 나눌 때 애초부터 50대 50으로 나눠버리면 노동자 농민들이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소비 여력은 늘어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술 진보로 획득한 사회적 부의 총액을 공평하게 나눠주면 저는 인구 감소로 소비가 급속도로 줄 것이다라는 걱정은 약간 기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이게 한국 사회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단언컨대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핵심 문제는 인구 절벽, 성장 둔화, 수출 감소, 저는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분배인 겁니다. 분배. 인구 감소가 아니고 분배인 겁니다. 예. 지금 황교안 총리 그 발표를 들어보면 황교안 총리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인구선이 있습니다. 5천만 명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5천만 명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학자가 아니어서 이 5천만 명이 적정한 인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으로 유지되는 것이 좋으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단어가요, 경쟁에서 이기자는 겁니다. 이기자. 예. 그래서 그 최동석 박사님께서 저희 그 칼럼에서 한번 방송을 해주셨는데, 서점 가보면 모든 책 제목이 다 이기자라는 거죠. 예. 이기는 습관, 이기는 대화, 이기는 선택, 이기는 글쓰기, 승리하는 직장인, 심지어 이기는 음식도 있다고 그러면서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예.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수록, 인구가 충분할수록 경쟁에서 이기자라는 이데올로기가 더 널리 유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제일 원하겠습니까? 경쟁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점점 더 최저임금 수준으로 떨어지고, 저는 자본가들이 가장 원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5천만 명을 사수하자는 저 사고방식이 충분히 많은 민중들이 생산이 돼서 너희들끼리 경쟁을 해서 서로 이기자고 아득바득해서 그렇게 되는 인구가 5천만 명이라면 저는 그게 오히려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올해 한국의 인구가 5,157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가 제일 좋았을 때죠. 이때가 1988년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때 인구가 4,245만 명이었어요. 한국 인구가 이때보다 912만 명이 많습니다. 예. 과연 5,157만 명이라는 숫자가 너무나 부족한 숫자일까? 저는 궁금합니다. 예. 김효화 순천향대학 교수님,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하셨던 분이요. 예. 최근에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한국의 적정 인구로 4천만 명대 초반을 제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 1980년대가 살기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시절 경쟁이 지금보다 치열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인구 4,200만 명 정도를 유지하려면 지금처럼 연간 45만 명 정도 태어나도 적당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십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학자가 아니어서 김용화 교수님의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980년대가 우리 한국 경제가 가장 눈부시게 성장을 했었던 그 시절이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저는 김용화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덜 경쟁적이었고 그때는 지금보다 일자리를 얻기가 더 쉬웠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공생, 그리고 여유 있는 삶과 적정한 분배,
이런 게 보장이 된다는 사회를요, 한번 우리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면은요, 이게 먼저 이루어지면은요, 저는 출산율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출산율이 지금보다 낮아져도, 인구가 4,200만 명 선으로 줄어들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용민 PD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듯이 아주 원론적인 얘기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경쟁하지 않고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출산율은 높아져서 적정선이 저는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예. 만약에 적정하게 분배가 되고 여유 있는 삶이 이뤄지고 경쟁이 아니라 공생하는 사회가 됐는데도 계속해서 출산율이 떨어진다면 그땐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죠. 예. 이 사회를 유지할 만한 인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 고민을 그때 가서는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은 그런 걱정을 할 단계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듭니다. 예. 제 주장이 좀 어색하게 들리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는 그냥 문제의 선호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인구 절벽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 보다 경쟁 없는 사회, 보다 사람이 살만한 사회, 분배가 제대로 되는 사회, 이거를 먼저 만드는 데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 북유럽 국가들도요, 한동안 저출산으로 살짝 고민하다가 이제 덴마크에서 엄마를 위해 섹스하렴 이러면서 섹스 캠페인도 막 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출산율이 그 부모당 1.7명으로 늘어나서 굉장히 선진국에서는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예.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마를 위해 섹스하렴. 예. 이런 캠페인 하면 출산율이 높아지겠습니까? 콘돔 판매량이 높아지겠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캠페인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살기 좋은 나라를 먼저 만들고 분배가 제대로 되는 나라를 만들고 경쟁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면 저는 인구는 자연히 적정선으로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보다 잘 분배된 사회, 보다 경쟁 없는 사회, 여기에 먼저 집중하는 게 일의 선호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어색한 주장일 수도 있겠지만 예. 제 생각을 인구절벽 요 개념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그래도 그 출산했을 때 국가가 상당 부분 그 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방향의 출산 장려책은 별도로 또 이렇게 장려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그럼 출산율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저는 그게 사람이 태어났을 때 기본적인 복지, 기본적으로 삶의 권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부모가 힘들면 그건 부모와 가정을 꾸리는 사람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거니까요. 예. 당연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간 이른바 인구절벽 이 문제와 관련한 전혀 새로운 또 시각을 제시해 주셔서 우리의 또 고민거리를 하나 얹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무턱대고 인구는 늘어야 한다. 이런 식의 대안 해법 이거는 아니죠. 예. 네, 한 번쯤 다르게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극단적인 경우는 이런 그 논리도 있더라고요. 이제 인간은 자발적으로 종말을 택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예 출산을 하지 않아서 인간이 멸종되도록 해야 한다. 자발적 멸종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펼치고 있는데 인간의 수가 많아질수록 이게 자연, 생태, 환경 이게 계속 침해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인간이 자발적인 멸종을 택해야 한다. 물론 멸종이 되진 않겠지만 그런 노력, 그런 지향점을 갖는다면은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시각인데, 예. 그래도 멸종이라는 표현은 좀 너무 과한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예. 네, 그런데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완배 기자님과 오늘도 함께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10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 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제주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문자당에 물어봐. 원룸 구할 때 주의할 점? 문자당에 물어봐. 수술 입원 후에 보험금 받았나 확인은 문자당에 물어봐.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어디서? 문자당에 물어봐. 집수리 견적, 생활, 보험, 법률도 문자당에 물어봐. 혹시 내 반쪽도? 포털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어디서든 문자당을 검색해보세요. 잠깐! 불법적인 일은 사양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공화국 논평. 강아지에게 개밥 던져주는 게 취미이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성주 뒷산인 성산포대가 아니라 성주군 내의 다른 곳으로 사드를 옮겨서 세우겠다고 성주 주민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하는 성주 주민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의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너희의 반발에 대해 탄압 대신 옛다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모르며 배은망덕한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그동안 정부가 성산포대 말고는 세울 곳이 없다며 버텼는데 말바꾸기 비판이라는 부담을 무릅쓰고 성주군 내에 딴 데로 옮겨줄 수 있다고 한 것은 전대미문의 진전이자 양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퇴짜를 놓는 것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참외밭도 갈아엎었겠다. 땅이 성산포대보다 더 넓겠다. 이제는 사드를 성주읍 한복판으로 옮기는 수밖에 없다. 이로써 너희의 반발이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였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사실 성산포대는 박근혜 동지 선영이 가까이 있어서 박동지도 깨름직했는데 이참에 피차 덕보자 이런 취지마저 묵살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폭거자 지랄이다. 게다가 성주의 몇몇 나부랭이들은 우리는 성주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드를 반대한다면서 나름 개똥폼을 잡는 멘트를 날렸는데 우리 정부도 성주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미사일 위협을 억압하는 것임을 성주의 개망난이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성주가 이딴 식으로 계속 삐딱선을 탄다면 성주 자체를 북한 영토로 규정하고 사방팔방 성주군 경계에 휴전선을 세울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이같이 말로 하자는 박동지에 대해 계속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물대포부터 날릴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성주 주민들은 이제라도 박근혜 동지에게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큰 절을 올리고는 다시는 각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성주군 자유이용권까지 들여서 어디든 세울 수 있도록 박동지에게 재량권을 드려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이 찜통 더위는 언제가 끝일까요? 어제 중부지방은 올 들어 가장 더웠고요. 서울도 하루 만에 또다시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당분간 폭염의 기세가 계속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6도, 내일은 3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입추절기인 일요일을 기점으로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덥겠습니다. 전우용 역사학자의 트위터 코멘트를 소개하면서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원순, 본인 돈으로 청년수당을 줄 테면 줘라.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이 이렇게 밝혔다고 하지요. 노령연금을 박근혜 대통령 본인 돈으로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런 건 자랑하셔도 되는데 이제라도 자랑하시죠. 네, 이런 글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